어디 가서 말하지도 못하는 저의 황당한 이야기를 이곳에서 풀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동생이 3명이나 됩니다. 밑으로 여동생 하나, 남동생 둘이 있지요. 가족도 많은 데다 부모님의 벌이가 시원찮아서 어린 시절 저는 항상 가난과 싸우며 컸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학교 준비물들은 무엇 하나 넉넉하지 않았고 장사를 하러 다니시는 부모님은 집을 자주 비우셨기에 동생들 뒷바라지는 늘 저의 몫이었죠. 트럭을 타고 장사를 다니시던 부모님이 집에 오시면 그날은 그래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자경아, 동생들 돌본다고 힘들지? 그래도 조금만 참아봐. 몇 년만 더 고생하면 우리도 집 근처에 가게 하나 낼 수 있을 거야. 우리 큰딸 덕분에 엄마가 산다. 우리 걱정하지 말고 더위 안 먹게 조심해요. 낮에 너무 더워. 한낮에 동네를 돌아다니며 제철 과일랑 채소들을 파는 부모님. 여름 한낮 더위가 살인 수준인데 트럭 뒤에 앉아서 장사를 하시는 엄마 생각에 저는 너무 걱정이 되었었죠. 그런 제가 너무 고맙다면서 꼭 안아주시고는 제 손에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며 손때 묻은 지폐를 쥐어주시고는 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나는 커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동생들도 제법 많이 컸어요. 제가 없더라도 동생들끼리 있을 수 있게 되자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미성년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별로 없었는데 친구의 이모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운 좋게 자리를 얻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니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지만 잘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어요. 농땡이도 피우지 않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곁눈질로 열심히 배웠어요. 몇 주 되지 않아 일을 모조리 다 익히게 되니 친구의 이모님도 저를 대견하게 여기셨습니다. 자경아, 너 커피 이거 제대로 배워볼래? 나처럼 커피를 제대로 만드는 사람을 바리스타라고 하거든. 너는 눈썰미도 좋고 감각도 남다른 것 같아. 배워두면 분명 써먹을 때 많을 거야. 저희 집 사정을 잘 아는 이모님이고 제가 대학 진학 포기하고 바로 취직을 할 거라고 하니 본격적으로 배워볼 것을 권하셨죠. 그래서 친구들이 대학을 간다고 펜 떼주고 열심히 공부할 때 저는 뜨거운 물주전자 들고 바리스타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일하면서 돈도 만지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니 너무 좋았어요. 무엇보다 월급 받아서 엄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가 가장 좋았죠. 엄마는 제가 음식값을 내려고 하면 엄마가 사줄게. 그 돈은 쓰지 말고 모아놔. 네가 이렇게 힘들게 일한 돈 함부로 쓰지 마. 알았지? 라며 한사코 본인이 계산을 하셨죠.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딸이 못내 마음이 쓰이신 거였어요. 그렇게 몇 해 고생해서 부모님도 동네에 작은 과일 가게 하나를 내셨어요. 그 덕에 며칠에 한 번씩 들어오시던 집을 매일매일 출퇴근하실 수 있게 되니 동생들도 저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아버지도 1년 내내 햇볕에 타서 새까맣던 피부색이 많이 밝아지셨죠. 시간이 지나니 그래도 예전보단 살기가 나아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하지만 그걸로 만족할 순 없었죠. 무슨 수를 쓰든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전문적인 바리스타 직업 훈련을 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드디어 일하던 매장의 매니저로 승진을 했어요. 매니저로 일하며 가게의 전체적인 운영 방식을 열심히 배웠죠. 나중에 사장님처럼 커피숍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된 몇 시간짜리 아르바이트는 이제 저의 직업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친구의 이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10여 년을 일하면서 번 돈으로 집에도 보태고 또 적금도 넣었죠. 한창 놀러다니고 연애할 나이, 친구들 따라하면 돈을 못 모을 것 같아서 한눈 팔지도 않고 일만 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다 보니 가끔 허무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나중에 자리 잡고 여유가 생길 때 그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버텼더니 어느새 통장에 목돈이 생겼어요. 1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으로 제 커피숍을 차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린 나이에 가게를 차렸다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장하다고 우리 큰딸이 최고라고 오픈식을 하는 날 눈물을 멈추지 못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 배우고 공부한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서 개업한 커피숍은 다행스럽게도 대박이 났습니다.
마침 친구 중에 빵이 좋아서 제과제빵을 공부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함께 동업을 하게 되었죠. 그건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좋아서 만드는 빵의 맛은 정말로 기가 막혔거든요. 저의 10년의 노하우가 담긴 커피와 친구의 정성이 들어간 빵들로 저의 가게는 입소문을 타게 되었고 오픈 2년 만에 2호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2호점 오픈도 마치 드라마처럼 저의 오랜 단골분이 노는 땅이 있다며 거기에 2호점을 오픈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지금도 투자해주셔서 야외 테이블을 둘 수 있는 제법 큰 커피숍을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크게 확장한 건 아닐까 걱정도 되었지만 오픈하자마자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찾아주시는 손님 한 분 한 분 어찌나 감사하던지 커피숍을 2개나 운영하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여기저기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나이 있으신 단골분들이 많았는데 결혼도 안 하고 일만 한다며 많이 안타까워 하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자리를 모두 거절했어요. 예전엔 자리 잡으면 연애도 하고 놀러 다니고 해야지 했지만 막상 가게가 잘 되니 온통 신경이 여기에 쓰여서 남자 생각도 안 났거든요. 장사라는 게 조금만 신경을 덜 쓰면 표가 났기에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덕분에 제 통장엔 돈이 차곡차곡 쌓였어요. 집의 살림은 더 많이 여유로워졌지요. 통장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았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 햇살이 따스해 야외 테이블 손님이 늘어나던 날이었어요. 새로운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는데 대학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이었죠. 나이도 있는데 마냥 부모님께 기대기만 할 수 없어 카페에 알바하러 온 모양이었어요. 군대도 다녀오고 휴학도 하고 그래서 졸업이 늦었다는 그는 저보다 4살 어린 친구였어요. 마냥 어린애가 아니라 그런지 손님에게도 부드럽게 응대하고 카페 업무도 자연스럽게 잘 익히더라고요. 특히 카페에 나이 있으신 손님들이 많았는데 웃으면서 응대하는 모습 덕에 인기도 꽤나 많았죠. 남자 알바는 평일엔 오후 근무를 하고 주말엔 마감 근무를 했는데 제가 주말엔 마감까지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 꽤나 가까워졌죠. 아무래도 마감 시간엔 손님 수도 적고 정리를 하면서 긴장을 풀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 편하게 대했나 봐요. 어느 날 가게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저에게 대뜸 "사장님, 저랑 사귀어 보실래요?" 그러는 거였죠. 저는 너무 놀라서 쳐다보니 "저 사장님 많이 좋아해요. 어리게만 보지 마시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주세요."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하는데 그냥 넘길 수 없어 웃으면서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저 이래봬도 근성 있어요. 사장님 마음 바뀌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라면서 먼저 가버리더군요. 그 이후로 그 사람은 저에게 꾸준히 대쉬를 했어요. 정말 싫었다면 도를 넘어서는 알바생을 잘라냈을 텐데 저도 마음이 조금은 있었나 봐요. 그의 말대로 마음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저보다 4살 어린데다 아직 취업도 안 한 백수. 그동안 악착같이 살아온 제가 선뜻 받아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죠. 마음은 정말 고마운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진지하게 다시 한번 거절을 했고 그 사람은 비통한 표정으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저도 마음이 쓰렸지만 그도 곧 마음을 돌릴 거야 라며 생각을 정리해버렸죠. 든 자리는 모르지만 난 자리는 안다고 출근해서 저만 바라보던 그 사람이 없어지니 많이 허전했어요. 알게 모르게 저도 그에게 마음을 많이 주고 있었구나 싶었죠. 흔들리는 마음을 다 잡으며 다시 일에 집중하려고 애를 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주말 마감을 하고 있었는데 직원이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돌아봤더니 제 마음을 흔들어 놓고 간 그 사람이 멋진 정장 차림에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저 다시 구애하러 왔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 생기신 거 아니죠?" 라면서 저를 보고 웃고 있더라고요. 조용한 자리로 이동해서 서로 마주보고 앉았는데 저에게 명함을 하나 내밀었어요. 거기엔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기업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죠. "저 취업했어요. 사장님이 저 차버리셨을 때 진짜 독 한 번 먹고 취업 준비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취업했으니까 우리 진짜 사귀어요." 뭐라고? 대차게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저는 제대로 반해버렸죠. 그날로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본 연애. 앞뒤 볼 것 없이 저는 푹 빠져버렸죠.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본 감정이었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연애라 그런지 그 사람도 저에게 정말 다정했고요. 저보다 어린 티 안 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도 정말 너무 멋져 보였어요. 싫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죠. 그렇게 서로에게 푹 빠져서 사귄 지 100일째 되는 날, 그는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 게 확실하다면서요. 저랑 매일매일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싶다면서 청혼하는데 저도 같은 마음이었기에 승낙을 했어요. 주위에선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천천히 하라는데 서로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했기에 망설이지 않았죠. 결혼을 결심하고 서로 양가에 인사를 갔습니다. 먼저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처음엔 4살 연하인 사람과 결혼한다니 조금 덜 좋아하셨어요. 저보다 연하다 보니 바로 밑에 동생보다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래도 이날까지 여태껏 장녀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온 걸 아시기에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인사하러 온 그를 환영해 주었어요. 우리 여서방, 앞으로 잘 부탁하네. 우리 자경이랑 행복하게 살아. 예, 어머님 아버님. 자경씨랑 행복하게 아들 딸 낳고 잘 살겠습니다. 씩씩하게 대답하는 그를 두 분은 흐뭇하게 보셨어요. 저희 집에 성공적으로 인사를 드린 후 다음으로 그의 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저희 집과 반대로 제가 연상인 게 마음에 걸려 걱정을 하고 있으니 그 사람이 절 위로해줬죠. 자기만 믿으라며 큰 소리를 치는 그 모습이 어찌나 든든한지 나이를 떠나서 듬직한 게 의지되더라고요. 예비시 댁에 도착해 집에 들어서며 최대한 조신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어요. 그래, 어서 오너라. 처음으로 뵌 예비 시부모님은 표현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권자경입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느라 고생했어요.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말씀 편하게 놓으세요. 잔뜩 긴장해서 얼어있던 제 옆에 그 사람은 좋아서 연신 웃어대고 있었죠. 그 사람은 외동아들이라 다른 형제들은 없었어요. 안 그래도 우리 현수한테 들으니 나이가 많다고 하던데. 아, 네, 올해 34입니다. 그럼 현수보다 4살이 많은 거네. 임신은 여자 나이가 중요하다던데. 나이가 많은 것 때문에 탐탁치 않으신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면전에서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죠. 엄마, 요샌 연상연하 커플 많아요. 오히려 그런 부부가 더 잘 산다더만. 넌 촐랑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좀. 연신 웃어대는 그 사람이 못마땅하신지 어머니가 핀잔을 주셨죠. 형제관계며 부모님 직업이며 궁금하신 것을 물어보셨고 저는 대답을 하면서 저녁을 먹고 그 집을 나섰어요. 휴, 너무 긴장해서 밥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 어이 참, 우리 부모님은 뭘 그리 꼬치꼬치 깨물으신데? 자경씨 많이 힘들었죠? 오늘 잘했어요. 잘한 거 맞아? 내가 나이가 많아서 영 안 좋아하신 분위기인데. 당연히 잘했죠. 똘망똘망 대답도 이쁘게 잘하던데. 걱정 말고 우리 이제 결혼 준비하면 돼요. 그 사람은 양가에 인사 다 드렸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하자며 서둘렀죠. 시부모님 되실 분들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아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 사람이 자꾸 서두르니 저도 그냥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웨딩드레스도 구경하고 신혼여행지도 알아보고 그러면서 상견례 날짜도 잡아보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꾸 날짜를 미루는 거였어요. 이번 주도 안 되신대? 날짜를 정확히 알아야 나도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이번 주는 아빠 회사에 일이 있으신가 봐. 다음 주에는 확실한 날짜를 꼭 알아올게요. 미안 화내지 마요. 저녁을 같이 먹고 커피숍에 들러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었죠. 자기가 자꾸 불리하니 애교로 상황을 넘기려고 하는데 날짜를 못 정하는 게 뭔가 수상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아내려고 다그치려니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피했어요. 더 따지지를 못하고 앉아있는데 그의 핸드폰이 울렸죠. 보니 시어머니께 온 전화였어요. 받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인사는 드리자 싶어 받았어요. 네 어머니, 저 자경이에요. 아 그렇구나. 현수랑 같이 있니? 네 어머니, 지금 같이 저녁 먹었어요. 안 그래도 상견례 날짜 때문에 얘기 나누는 중이었어요. 아버님 일 있으셔서 이번 주는 어려우시다면서요.
상견례? 현수가 제대로 얘기 안 한 모양이구나. 그래, 이렇게 통화된 김에 그냥 너한테 얘기해야겠다. 우리는 아직 너희들 결혼 찬성할 수가 없어. 우리 집에서 손이 귀한 거 너도 알잖니. 현수 동생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잘 되지 않았어. 나는 우리 손주가 여럿이 있었으면 하는데 너는 미덥지가 않구나. 힘들겠지만 둘이 헤어지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담담히 듣고 있는데 화장실을 다녀온 그 사람은 핸드폰을 빼앗았어요. 엄마, 저 집에 가서 얘기해요. 전화 끊을게요. 현수씨! 엄마가 하는 말 그냥 잊어버려요. 나는 누가 뭐래도 자경씨랑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 말아요. 알았죠? 단호하게 무조건 결혼할 거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참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방금 시어머니한테 들은 그 이야기의 충격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남자 하나만 보고 결혼하기에는 주변에서 워낙 고부 갈등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터라 겁이 났죠. 그리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옛날에나 여자 나이 34이 많은 거지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따지는지 순간 어렵게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까지 들더군요. 여러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남편 하나만 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결혼이었지만 결혼은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며칠을 남편을 피하며 생각할 시간을 가졌어요. 생각할 시간이라기보다는 회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자신만 믿고 따라오라며 더욱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정면 돌파해보자 라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남편이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시댁에서는 결혼을 허락해 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 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2달이 채 안 되어서 시어머니는 임신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결혼 전부터 내가 이야기했잖니. 너도 나이가 있는데 얼른 임신 준비해야지. 이거 내가 용하다는 곳에 가서 지어온 거다. 애가 잘 들어선다고 하니 아침마다 꼭 챙겨 먹거라. 네, 어머님. 매일 아침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보약을 챙겨 먹었냐고 했고 어떤 날은 남편과 잠자리를 하고 있는 거냐며 노골적인 질문까지 했어요. 정말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행동하시는 시어머니가 싫었습니다. 현수씨, 당신 어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전화 오셔서 약 먹었냐, 몸은 어떠냐, 관계를 했냐. 내가 이런 소리를 계속 들어야 해? 엄마도 참. 미안해 자기,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부림병원에라도 가보자. 진짜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문제인 거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잖아. 알겠어, 정말 미안해. 남편이 미안해할 건 없었는데 시어머니한테 받은 모든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남편에게로 갔습니다. 돌아서면 너무했나 싶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제가 감당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너무 컸기에 남편의 마음까지 세심히 만져줄 여유 같은 건 없었어요. 남편과 병원에 가기로 한 날 저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것. 남편도 너무 놀라고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 말이 없더군요. 자기야, 괜찮아. 우리 둘이서 이렇게 재밌게 살면 되잖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모르겠어. 당신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온갖 구박 다 받았는데 그 원인이 나였다니. 현수씨, 나 좀 봐봐. 괜찮아. 오히려 어머님께도 다 말씀드리고 더 이상 임신 이야기 못 하시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 남편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저도 여자이기에 남편과 저를 닮은 아이 하나는 낳고 싶었는데 너무 속상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눈물까지 흘리며 미안하다고 하는 남편 앞에서 그 마음을 내비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우리 현수가 뭐? 시어머니는 어디 돌팔이 병원에 갔냐면서 다른 병원 가서 다시 검사받으라고 노발대발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현수야, 네가 말해봐.
너 괜히 네 처가 나이 많아서 임신이 안 되는데 일부러 너가 문제라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아무 잘못 없는 사람 잡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입이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는 임신의 강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남편은 우울증처럼 며칠을 힘들어했고 회사까지 휴가를 쓰며 집안에서 나오질 않았죠. 신체 건강한 남자가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으니 그 충격이 엄청 컸겠죠. 저도 커피숍은 매니저들한테 맡기고 남편과 둘이 시간을 보냈어요. 현수씨, 우리 여행 갈까? 아니, 괜찮아.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미안해. 축 처져 있는 남편은 너무나 안쓰러웠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괜찮다는 위로와 기다려주는 것 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도 점점 회복해갔고 우리 둘은 함께 미래 이야기를 하면서 노후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 둘 사이에서 아이가 빠지니 둘이서 돈 모아서 뭐하고 살 건지, 그리고 해외 봉사 계획도 세우면서 저희는 예전처럼 행복한 신혼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아이가 있어야 완전한 가정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저희는 둘이서 이 가정을 잘 지키기로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3년차가 되고 남편이 직장에서 진급을 하면서 많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회식도 많았고 지방 출장도 많았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도 사무점을 내는 바람에 너무나 바빴고 둘이서 얼굴 마주보며 저녁 먹은 게 언젠지도 모를 만큼 서로가 일에 빠져서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남편이 지방 출장이 있어 1박 2일로 집을 비우게 되었어요. 마침 그날이 시댁에 제사가 있어서 남편 없이 혼자 시댁을 갔죠. 시아버님께서 장손이라 시댁에는 제사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뿐인 며느리인 제가 아침부터 가서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함께 가는 남편도 없으니 정말 힘들더군요. 전날 3호점 매장을 오픈한 날이라 피로가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다 보니 정말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제사 지내고 식사하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나니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영혼까지 탈탈 털린 채로 집에 가서 따뜻한 물에 씻고 맥주 한 캔을 땄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카드 단말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3호점 직원이었어요. 24시간 영업하는 곳이라 카드 단말기가 안 되면 매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 직원이 하필 멀리 나와 있어서 한두 시간 뒤에 도착을 한다는 겁니다. 우선 컴퓨터에 접속해서 단말기가 차단이 된 건지 확인해 봐달라고 하길래 남편 서재로 가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업체 직원이 시키는 대로 이것저것 만졌더니 단말기가 다시 정상 작동이 되었어요. 아, 다행이다 싶어 이제 좀 자야겠다 생각하며 컴퓨터를 끄려고 하는데 구글 이메일이 도착했다고 알람이 뜨더군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데 뭔가 이상한 여자의 촉 같은 것이 발동되었죠. 구글에 로그인되어 있는 남편 컴퓨터, 그리고 제가 보게 된 건 구글 타임라인. 남편이 어디에 갔는지 지도에 다 표시가 되어 있더군요. 우와, 신기하네. 이런 기능도 있구나 싶어 이것저것 보는데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분명히 오늘 지방 출장이라고 했는데 타임라인에는 버젓이 서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순간 기분이 쎄하면서 저는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참 상세히도 위치가 나오더군요. 서울에 있는 한 호텔이었습니다. 정말 손이 떨리고 심장이 떨려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더군요. 그래, 기계니까 오류일 수도 있지. 포털 사이트에 이런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지 검색을 했고 오류일 수도 있다는 글을 보고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던 날들마다 모두 서울에 있는 호텔 아니면 지방 여행지였어요. 눈으로 직접 다 확인하고 나니 정말 숨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샜어요. 밤새도록 남편의 구글을 뒤졌고 그리고 제가 보게 된 것은 클라우드에 저장된 실시간 업로드 사진. 남편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사진 자동 올리기가 설정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폰으로 찍은 사진이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올라오더군요. 호텔 안에서 남녀가 벗고 찍은 사진을 보는 순간
저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 제가 보기에도 새파랗게 어린 여자와의 불륜. 순간 책상 위의 탁상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38살의 저는 많이 늙어 있었고 너무 바쁘게 일만 하느라 미용실 갈 시간도 없었던 지난날, 질끈 묶은 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 정말 초라했어요. 컴퓨터 화면 속에 보이는 어리고 예쁜 상간녀가 저를 보고 웃고 있었죠. 저한테만 그렇게 다정한 줄 알았던 남편도 그 옆에서 웃고 있었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친 듯이 눈물이 났고 저는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지난 사진첩을 보니 둘은 좋기 1년은 된 불륜 사이였어요. 참 여행도 많이 갔더군요. 저와의 3년 결혼 생활보다 그 불륜녀와의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중해 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여행을 많이 가지도 않았고 둘이서 찍은 사진도 많이 없었어요. 결혼했으니까, 우린 부부니까, 그래서 믿었는데. 믿었던 남편에게서 돌아온 건 차가운 배신이었어요. 남편의 끈질긴 구애로 결혼을 했고 시댁의 나이, 인신공격에도 남편 하나만 보고 참았고 임신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남편을 위로하며 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심하셨을 시댁 어른한테 먼저 마음을 내서 살뜰하게 챙겼는데 모든 것이 허무했고 화가 났고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아침이 되고 저는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했지만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살이 나서 카페도 쉬고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렸어요. 오후 3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디야? 전화 왜 이렇게 안 돼? 미안. 정신없이 바빴어. 전화 많이 했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집에서 봐. 당신 어디 아파? 몸살 기운이 있어서 오늘 하루 쉬려고. 내가 약 사갈게. 지금 다 왔어. 여전히 남편은 다정다감했어요. 그래서 더 소름 끼쳤고 그래서 더 죽이고 싶었습니다. 잠시 뒤 남편이 죽과 약을 사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해맑은 얼굴로 집에 왔어요.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쿠션을 집어 던졌습니다. 자기야, 이게 무슨 짓이야?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지금 네 입에서 그 말이 나와? 몰라서 물어? 뭔데? 뭔가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어제는 즐거웠니? 땡땡 호텔에서 찍은 사진은 잘 봤어. 실시간으로 아주 잘. 뭐라고? 그동안 나 속이면서 아주 재미가 좋았겠어? 새파랗게 어린 년이랑 불륜짓거리 한다고 말이야.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자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용서해줘. 용서? 지금 장난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오열했습니다. 아직까지 전날 구운 전 냄새가 제 손에서 나는 것만 같은데 남편이란 작자는 어린 년이랑 호텔에서 뒹굴었다는 사실에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건 다 던진 것 같아요. 남편은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빌었고 저는 쉽게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당장 정리할게.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었어. 자기도 알잖아. 나 자기밖에 없는 거. 정말 한순간 바람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정말이야. 믿어줘. 한순간 바람을 1년 동안이나 피니? 남편의 불륜 상대는 다름 아닌 회사 여직원이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25살의 꽃다운 처녀였죠. 일 때문에 친해지다 보니 이렇게 됐다면서, 정말 자기가 미쳤었다면서 싹싹 비는 남편. 아이가 없어도 안정적이고 완전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제가 어리석었어요. 그년 내 앞에 데리고 와.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자기야, 정말 정리할게. 정말이야. 장난쳐? 내일 회사 가면 바로 얼굴 보게 되는 여자란. 정리를 해? 퍽도 하겠네. 당장 전화 걸어. 남편은 저의 완강한 태도에 불륜녀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렇게 우리 3명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여자가 왔고 뭐가 그리 당당한지 제 앞에서 미안한 기색이 하나 없더군요. 저 오빠 사랑해요. 불륜녀는 당돌했습니다.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제 앞에서 당당하게 사랑 타령을 하더군요. 너 미쳤어? 무슨 소리야? 와이프 앞에서 우리 관계 끝낸다고 그 말 하려고 불렀어. 뭐? 오빠 진심이야? 그동안 나 가지고 논 거야? 나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난 건 너잖아. 오래 못 갈 거란 거 네가 더 잘 알잖아. 오빠, 나 정말 오빠 사랑한다고. 이혼하고 나한테 와. 미쳤어? 난 가정을 지킬 거야. 오빠 어제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던 건 다 뭐야? 다 연기였어? 남편의 얼굴이 빨개지더니 제 눈치를 보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너 정말 안 되겠구나. 맨날 다 늙은 여자랑 살다가 나처럼 어린 여자 만나니 좋다며, 행복하다며, 색다르다며. 다 거짓말이었어? 너 그 입 안 다물어? 그 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더군요. 너네 둘이 뭐하니? 정말 너무 어이없고 어린 나이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싶더군요. 자기야, 얘 말은 들을 것도 없어. 일어나자. 더 이상 상대할 것도 없어.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상간녀가 내민 사진 한 장, 아기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고 놀라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나 임신했어. 지금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 뭐? 남편이 기절할 듯한 얼굴로 상간녀를 쳐다봤고 상간녀는 위풍당당한 얼굴로 저에게 임신 안 되어서 아이도 없잖아요. 저 오빠 아기 임신했어요. 오빠랑 이혼해주세요. 정말 기가 막히고 손발이 떨려서 저는 다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장대소를 하고 말았네요. 너 내 남편 무정자증인 거 모르고 만났니? 네? 뭐라고요? 정말 웃긴다 너. 어디서 언놈해 가지고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사랑하는 그 오빠는 무정자증이라서 임신이 불가능하거든? 순간 상간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남편도 충격을 받은 듯 너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야? 오빠 그게 아니고 아니. 남편은 상간녀 뺨을 때렸습니다. 죽고 못 산다더니 남자 만날 거 다 만나고 다닌 거였어? 그러면서 이혼하고 오라고 한 거였어?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제가 보기엔 두 연놈 다 똑같은데 서로 뭐 묻은 게 나무라는 꼬락서니 보고 있자니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둘이서 사랑 타령 잘 해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여보 이것 봐, 이런 애들은 이렇다니까? 정말 한순간 실수야. 자기야 우리 이러지 말자. 이 손 놔. 저는 테이블에 있는 물잔을 들고 남편 얼굴에 뿌려버렸어요. 쓰레기들끼리 잘 해봐.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아? 위자료 단단히 준비해야 할 거야. 아 그리고 넌 내가 상간녀로 고소할 거야.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된 건지 상간녀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나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두 번 다신 오빠랑 안 만날게요. 그건 둘이 알아서 해. 난 고소할 거니까. 남의 가정 파탄 내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톡톡히 알려줄게. 언니 제발요. 저 이제 임신도 했는데 언니 제발요. 애 아빠가 누군지는 몰라도 참 안 됐네. 상간녀로 찍힌 여자가 애기 엄마라니. 제발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과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나 해. 상간녀는 펑펑 울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저희 테이블을 쳐다봤어요.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이혼 준비를 했고 상간녀를 소송했죠. 아이 아빠에게로 돌아간지는 알 수 없지만 남편과는 관계를 끝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회사 안에서 둘의 불륜 관계가 소문이 나면서 얼굴 들고 못 다닐 상황이 되자 스스로 일을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남편 또한 진급을 앞두고 있었는데 불륜 사건이 들통나면서 진급에서 누락이 되었고 결국 지방으로 발령받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후로 계속 저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댁에서 이 사실을 알고 저한테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으셨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가, 네가 한 번만 용서하거라. 원래 남편이란 것들이 그렇잖니. 그래도 조강지처 못 버린다. 네가 눈 딱 감고 용서 한 번만 해라. 시어머니는 이제 와서 저 같은 며느리가 없다느니 온갖 사탕 발린 말들로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닫혀진 제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조강지처를 못 버리든 말든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제가 버린 거거든요. 뭐? 아니, 남자가 살면서 바람 한번 핀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니? 결국 본성이 나오는 시어머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생각을 해봐라. 우리 현수처럼 직장 번듯해, 인물 좋아, 이런 애한테 여자가 안고 있는 게 정상이니? 그러게 네가 얼마나 못했으면 남자가 밖으로 나더라. 너한테도 책임이 있어. 현수보다 나이도 많은 네가 좀 더 외모도 신경 쓰고 해야지. 지금 네 꼴을 봐라 얘. 어디 여자다운 면이 있어야지. 현수 탓할 거 없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정말 그 집 식구들에게 학을 뗄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아주머니, 이제 저한테 그런 소리 할 자격 없으세요. 당신 아들 관리나 잘하시고 엄한 사람 탓하지 말고요. 뭐 아주머니? 이혼하면 남인데 그럼 아주머니지 뭐예요. 이게? 결혼하고 한 번도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한 적이 없었던 저였기에 그런 제 모습에 많이 놀라시더군요. 할 말 다 하셨으면 나가주시겠어요? 조금 뒤에 집을 보러 오기로 해서요. 저는 남편과 살았던 신혼집을 팔았고 이혼 후 위자료를 받고 깨끗하게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받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저는 그 충격으로 아직까지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